있다. 김정은하고 주애가 입은 옷이 커플룩 같아요. 그러네. 가죽이네. 뭔가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오, 맞습니다. 바로 역시. 뒤에 옷인데요. 옷이요? 바로 이 김정은과 제 측근들만 입는다는 그 가죽 자켓입니다. 맞네.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김주애가 그만한 권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 아, 엄청나게 좀 비싼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권력 승계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입히는 옷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 그 3월 23일 이제 화성 17형 시험 발사장 때 요때 입혔던 또 옷도 화제가 됐었거든요. 저 옷이 뭐냐면 11살짜리가 입고 있는 저 옷이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이게 우리 돈으로 한화 약 240만 원짜리예요. 뭐 에게 240만 원짜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지금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저 후계자란 딸이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 나와야 될까? 그게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실 그 김주애뿐 아니라 김효정도 언젠가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예. 명품백을 들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진짜냐 가짜냐 말이 많아가지고 또 누군가가 또 크리스찬 디올사에다 전화를 해서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아예 사진으로 볼 때는 우리 제품이 맞는데 육안으로 직접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북한에서 권력자가 입는 건데 저걸 누가 가짜 짭을 갖다 줬을 리는 없죠. 자기 진짜. 사실 그 김정은의 딸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주애가 작년 12월에 화성 18형 로켓 발사할 때 입었던 옷 한번 보시죠. 이거 좀 비싸 보인다. 사실 이게 그 핑크색 모피 재킷을 입고, 모피 재킷을 입고 등장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어디 브랜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S 그룹의 그 패션 그룹인데 거기에 이제 높으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요. 비싸네. 자기는 이게 어딘지를 거의 97%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랜드가 상당히 고가고 비싼 브랜드래요. 구하기 힘드래. 네, 구하기 힘들대요, 사실 한국에. 일단 여러 마리 희생을 네. 아니 이만갑 우리 식구들은 저렇게 소위 뭐 인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명품백, 명품 옷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듯이 네. 입고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저는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게 11살이라는 점이에요. 아니 성인이 된 자녀에게 뭐 이것도 선물하고 저것도 선물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뭐 5학년? 이제 중학생도 아닌 친구에게 뭘 도대체 보여주고 싶고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건지 전 너무 화가 나네요. 옷이 240만 원을 하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쌀 1kg 값이 0.5불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쌀을 4톤을 살 수 있는 쌀 아니야. 인민이 지도자라면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거를 가지고 4톤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 나갔다 온 노동자들도 네. 무슨 황생물을 빼야 된다는 동안에서 몇 달 동안을 재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 자본주의적 어떤 향락을 즐기고 있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김일성하고 김정일 때는 별로 못 봤던 장면인데 맞아요. 김정은이 좀 그런 데 대한 그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건 뭐 자본주의풍이고 퇴폐풍이고 부르주아고 뭐 이랬을 텐데 그것 없이 자기가 뭐 스스럼 없이 즐기는 거고 그다음에 김주애를 갖다 좀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연출하는 거. 맞아요. 아니 그럼 교육을 시키면 되지, 그러는 교육을. 가운데서 아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어른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애들 용품이라기보단 사실 성인 여성의 용품과 같은 것들 막 입히는 거죠. 막상 김정은은 근데 나올 때 보면 그 김일성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코스프레 때문인지 몰라도 모자도 굉장히 그 좀 약간 서민 물론 이제 비싼 모자였습니다만 친숙한 모자를 쓰고 옷도 약간 당복이라든지 또 뭐 가죽 옷을 입어도 사실 브랜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이제 옷을 입는 전략 같은 걸 보이고 있는데 사실 검소한 겁니까? 검소한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까?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인민복을 주로 입고 나오잖아요. 옛날 인민복 모택동, 김일성이 입고 나왔던 인민복은 검소함의 상징. 색깔도 굉장히 검은색에 무채색이잖아요. 색상을 주지 않고 검소한, 서민적인 그런 상징이었는데 김정은이 이 인민복을 입잖아요. 나는 굉장히 검소한 지도자고 군주다라는 것을 일종의 코스프레하고 있는 건데 정보기관의 첩보에 따르면 그 인민복의 원단이 유럽의 굉장히 고가의 고급 원단이다. 그리고 2018년에
트럼프랑 만났던 북미 정상회담인데 그때 당시에 유독 김정은이 입었던 저 인민복이 유독 윤기가 흘러요. 맞아요. 보시면 반지반지. 구김도 없고 윤기가 뭔가 촤 그러죠? 촤 마치 비담처럼. 기름 저게 800만 원짜리입니다. 어우.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사실 기성복이 잘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김정은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요. 훨씬 더 크니까 뭐 A 사든 B 사든 그 양복을 기성복을 맞을 수가 없고 이제 서기실에서 뭔가 지시가 카톡으로 온대요. 요 사의 요 몇 숫자리 요 원단과 그 부속품들을 사서 보내라. 그러면 구할에 다니면서 딱 김정은이가 찍어준 무늬 그런 옷을 딱 해서 그거를 중국 비행기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외교관이 들어왔는데 후배 외교관이 저 신년사를 하는데 저 입은 양복이 내가 보낸 원단이네. 그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직접 입는구나. 아주 그때는 좀 약간 뿌듯함. 내가 고른 그 안에 들어갔다고. 김정은이야 지금 저기 뭐 여유가 너무 있어가지고 그 옷의 원단에까지 신경을 쓰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남자분들 또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대부분 남자들은 솔직히 옷에 별로 신경은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명품인 게 티가 안 나.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뭐에 이제 집중을 하냐면 액세서리요, 안경 이런 거. 특히 뭐에 집중을 하냐? 그러니까 사람과 얘기할 때 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대부분 다 시계에 집중을 해요. 김정은도 시계에 집중을 해요. 맞아요. 그렇죠? 노동당 기념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김정은이 사고 나온 게 파텍필릭이라는 시계거든요. 시가 2억 원입니다. 시가 2억 원입니다. 시계 브랜드에서 이제 최고 레벨에 있다라고 하는. 근데 김정은이 이제 사인할 때 쓰는 그 만년필 있잖아요, 몽블랑. 그건 이제 100만 원입니다. 2억짜리가 나오면 나면 100만 원 얘기하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 또 저 사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주식 전문가 한 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되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어떤 좀 심신의 어떤 이 허한 거를 저런 식으로 계속 좀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그룹의 가수가 나 명품 필요 없다. 난 그냥 청담동 아파트면 된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봤던 노래네요. 많이 들어봤겠지. 고생하냐. 아, 내가 불렀나? 내가 불렀나? 집 있는데도 맨날 밖에서 자고 1박 2일로. 아니 김정은이 맨날 비슷한 옷만 좀 입은 줄 알았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비싼 명품을 입은 거였네요. 아니 이 혹시 그 김정일하고 김일성도 이 명품을 좀 좋아했었나요? 김일성, 김정일은 사실은 시계류, 시계류하고 자기가 당뇨병이랑 혈관 질환이 심해지면서 선글라스를 명품을 그렇게 구입하려고 그래서 해외 나오는 고위급 간부들이 아주 좋은 선글라스만 보면 장군님께 선물 바치려고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 키가 작았으니까 김정일이가 170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제 저 신발이 이제 모레스카 신발인데 저기 한 7cm 있다는 구비되는 그 신발을 특수 제작해서 이탈리아에서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북한에 가죽만 가지고 들어와서 북한 기술자들 재간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 만들어 입고 그렇고 김정일이는 특히 뭐로 유명했는가 하면 애완견.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김정일 나오는 영화에 이제 애완견 막 나오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허상이 아니라 북한에서 실제로 그 애완견을 봤던 사람이 와서 증언해서 그 애완견인데 애완견 물품을 몽땅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샴푸든가 이런 것들을 다 프랑스제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탈리아제로 가지고 들어갔고 사료 같은 것도 북한제는 안 먹였어요. 외국제 먹이고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그러는가 하면 개가 아팠는데 프랑스 수의사를 비행기로 모셔가지고 와서 그 개를 치료하고 가지고 나갔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정일은 의외로 관심 있는 분야가 좀 명확했네요. 관심 있는 병 그렇죠 명확했고 명확했네요. 근데 김정은은 좀
다방면적으로 어수선하게 아주 다방면적으로 명품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 또 뭐에 꽂혀 있냐면 부릉부릉부릉 자동차. 그렇지. 자동차 매니아. 그러니까 지금 슈퍼카만 1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거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독재자들이 특히 이제 그 자동차를 수집을 하는 경우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망한 이란의 팔레비 왕조의 팔레비 왕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수집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헤란에 가면은 그 팔레비 궁에 가면 그 수백 대의 그 슈퍼카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팔레비 국왕이 약간 심리학적으로 남자로서 뭐 약간 매력이 없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마력으로 커버를 한다. 그래서 자동차를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아니,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김정은의 전용 차량. 2018년 4월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뭐 타고 오는지도 사실은 관심이었거든요. 말 타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차를 타고 올 텐데 당연히 뭐 좋은 차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뭐 러시아산 차를 타고 오겠거니 예상을 했었는데 네. 김정은이 타고 온 차가 무려 메르세데스 벤츠 네.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라는 차인데 이걸 타고 딱 나타났는데 이게 1년에 10대 이하로 생산되는 차라서 웬만한 권력자나 재벌도 구하고 싶어도 이 구하기가 어려운 차량이라고 해요. 가격이 뭐 1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그랬지? 최근에 이 김정은이 그 비싼 차를 두고 또 한 단계 또 높은 이 신형으로 또 바꿨다고 합니다. 조금 더 신형인 거죠. 마이바흐 마크가 뒤에 있는 거고요. 650 모델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마이바흐 같은 경우는 뭐. 2023년 12월 장면이거든요. 이게 아까 김정은의 전용 차량이 마이바흐 S600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방금 본 거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그 S650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차 바꿀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북 제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벤츠사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게 어떻게 된 건가. 이쪽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팔았다. 근데 정상적으로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산 사람이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그 대북 제재망을 뚫고 북한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나중에 조사를 딱 해보니까 5개월에 걸쳐서 6개 나라를 거쳤거든요. 러시아에 지금 나가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첫 번째, 저녁 7시 이후 외출 금지.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 절대 불어. 세 번째, 전자기기 보유 신고하고 상납을 해라. 마지막으로는 상호 감시 강화, 동향을 장악하고 보고하라. 거기서 지금 MZ세대 노동자들이 스마트폰 기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참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연대 형태를 띠게 되니까 네. 각 지역마다 네.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바람직한 게 예전에 북한에서 이 배급을 못 줄 때 노동자들이 항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탱크를 풀어가지고 그냥 깔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탱크 부대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날까봐.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 안에서 일어났으면 아마 탱크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밖에서 이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똑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체제가 가진 참 그 어떤 아이러니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무서울 거예요, 엄청. 파업과 폭동이 참 잘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잘했어요. 이런 어떤 사회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있어요. 또 이게 오만이라는 나라에서 통역사로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노동자들을 옆에서 보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오만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 사태 조금 알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이제 관리자를 이제 잡은 거예요. 인질로 잡은 다음에 되게 거칠게 항거를 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면 종필원수용소에 가거나 숙청당하거나 정말 이렇게 정말 비극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북한의 젊은 20대, 30대 MZ 세대가 정말 이번에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닌가. 네. 일단은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같아서는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리고 당에 대해서 충성심이 엄청 높았고 그리고 정치색이 뚜렷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치 세계 점점 더 이제 희미해지고 있어요. 사회주의 그 경제 체제가 이미 현실적으로 붕괴된 상태였고 보고 듣고 이제 현실로 이제 피부로 맞아요. 느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되게 개인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람직하네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외국까지 나왔는데 해외 나와서 보니까 다른 이제 해외 근로자들도 있잖아요. 그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임금 문제나 그리고 자기들의 초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만이 쌓이는 그렇죠. 게 아마 이번에 정말 폭동으로 이제 뭔가 폭발하지 않았나. 제가 그 쿠웨이트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그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요즘 그 노동자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타양 말리에 나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그 기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거거든요.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면 그래도 부모 조자를 부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참고 지금 나와서 일을 하는데 수당을 주지 않았다, 보수를 주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노동에 대한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고 라고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정말 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